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대구와 경상북도 전역에 한파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영덕과 포항,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대구와 구미, 영천 등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보건, 산업, 시설물 분야의 한파 위험 수준을 경고로 높였고요.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이면서 난방기 사용 등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사만사온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죠. 지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유는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트리플 딥 라니냐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데요.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더 낮고 이런 강력한 한파는 예년보다 더 잦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 한파와 폭설은 재난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지자체들은 추위 사각지대를 잘 살피고 시민들도 추위 대비와 함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야겠습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온도 영하 2도인데요.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얼마나 추운지 자세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추우셨죠?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 영하 15도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안동 0도, 봉화 영하 2도 예상되는 만큼 한낮에도 꽁꽁 얼어붙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와 농축산물 냉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동장군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져서 평년 수준의 추위 보이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건조함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영주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경기 침체로 생기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주정차 CCTV 무인 단속 구간에 대해 평일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4시간 더 늘리기로 한 건데요. 한편 내년부터 영주시 주정차 CCTV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유예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전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번 단속 완화 확대 대상은 주정차 CCTV 무인 단속 구간 24곳이고요. 다만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시민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구역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같은 5대 불법 주정차 구간의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 단속은 계속 이뤄지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한파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3도에 그치겠고 여기에 매서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수요일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번갈아서 찾아오는 한파와 눈 소식에 건강과 안전 모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15일 포항제철소 아변 공장의 핵심인 이 열연 공장을 재가동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100일 만인데요. 이 열연 공장은 포항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약 1,480만 톤의 제품 중 33% 수준인 500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특히 열연 제품은 후판과 선재를 제외한 후공정에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기계 건축 구조용과 자동차 구조용,
냉간 압연용 등 그 자체로 산업 전반의 소재가 되는 최종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열연공장 재가동으로 공급체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포스코는 이번 달 말 스테인리스 2 냉연 공장과 1 전기강판 공장을 가동해서 모든 제품에 대한 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는 도금 공장과 스테인리스 1 냉연 공장을 차례로 재가동해서 월 말에 포항 제철소 복구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영하 2도, 습도는 6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 주관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울릉도와 독도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 대표 관광지 선정 및 홍보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예비 후보지 250개소 중 서면평가와 선정위원회 및 현장평가를 거쳐 관광지의 대표성과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100선을 선정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인정받아 2013년 이래로 5번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릉군은 선정 소식에 힘입어 사계절 관광객 맞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군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울릉군 눈축제와 내년 8월 울릉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해날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은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예, 테슬라입니다. 네, 요즘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전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구시 또한 세계 최대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생산 공장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이 한국을 아시아권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후로 이 전국적으로 지금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구시만 조용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이 대구시는 지난 15일 오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통해서 산업부에 기가팩토리 유치 제안서를 냈는데요. 네. 현재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기존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왜 조용하게 움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유치전에서 뭐 기선제압용이라고 할까요? 네.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설 법도 네네. 한데 이렇게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은 이렇게 기선제압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인데요. 네. 이 강원도와 강릉시를 일단 보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강원 정치권과 함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공식 선언을 했어요. 네. 그 반면 대구시는 수면 아래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역의 포항도 이 포항 나물릉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철우 지사하고 또 이강덕 포항시장하고 지난달 30일에 이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한 사업 제안서 작성을 함께하는 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대구시만의 뭐 복잡한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일각에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어떤 테슬라의 한국 투자가 조금 현실화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유치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홍 시장은 지난 4일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강성노조가 한국 사회 전 분야에 뿌리 내린 좀 암적 존재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그걸 알고도 그걸 보고도 대한민국이 올 엄두를 내겠냐 이런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면 네. 그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연간 100조 원이 될 거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나라가 좀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기대는 불가피하게 드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같은 권역의 포항이 먼저 테슬라에 적극적으로 좀 구애했던
있다는 게 좀 대구시가 조용한 행보에 좀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배적인데요.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항만으로 이제 물류를 실어 날라야 하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내륙 도시라는 좀 취약점을 안고 있고 그래서 포항이 유치에 만약에 성공하면 대구는 좀 배후 도시로서 실리를 취할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 대구와 포항이 너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다른 지자체로 테슬라가 간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대구 경북 전체가 손해다라는 판단도 작용할 여지도 있고요. 여기다가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전기차 관련 산업이 좀 모터 중심인 점이 대구시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저하는 이유가 아니겠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글쎄 그렇다면 뭐 대구 경북이 좀 이렇게 연합 작전을 세워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는 전기차 구동 모터를 네.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 국가산단 일원의 이 모터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대구시 또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모듈하고 부품 모두 대구 부품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밝혔을 정도인데요. 대구 경제계에서는 이 대구 전기차 관련 업계는 좀 현대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터하고 현대차 모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는 양립하기 힘들다라는 지적도 하면서 이 불확실한 테슬라를 유치하려고 이미 확보해둔 현대차와 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좀 그런 의견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의 본격적인 유치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예, 장기 미집행 공원입니다. 네, 이 대구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사들이기로 했죠. 맞습니다. 이 대구 도심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곳곳이 그런데 불법 경작지로 좀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대구시가 사업 발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좀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치된 불법 경작지가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좀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KBS 바로 옆 범어공원에도 네. 이 불법 경작지 진짜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구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인데요. 네. 최근 저희 매일신문 취재진이 찾은 이곳은 중년 여성 두 분께서 이 공원 내 경작지에서 콩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대상지인 이곳에서 벌어지는 경작은 사실 모두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불법 경작인 건 아는데 좀 취미생활 삼아서 작은 공박 가꾸고 있다. 이 일대에서만 우리뿐만 아니고 1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대구시 토지 매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019년 대구시가 19개 장기 미집행 공원 대상으로 토지 매입 계획 발표를 했고요. 이 전체 사업비만 해도 한 7,120억 원 됩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고 문제는 완전한 토지 매입에 좀 시간이 상당 기간 지체가 되면서 이 공원 부지마다 불법 경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상리공원은 현재 토지 매입 비중이 전체의 90%로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데 네. 이곳에서 뭐 취재진이 확인한 불법 경작지는 좀 굉장히 많았고요. 다른 곳들은 좀 토지 매입이 좀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 뭐 취미생활 겸 경작을 한다 그런 그렇죠. 주민도 예. 있었지만 예. 사실 이 경작이 뭐 환경이라든가 미관을 훼손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이 경작지 인근 주민들은 좀 쓰레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상리공원 인근 주민들이 이제 경작에 쓰인 비료 포대나 뭐 비닐, 뭐 플라스틱 통 같은 쓰레기들이 발에 치이기 일수라면서 좀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불법 경작지가 많은 장기 미집행공원 대구 예. 곳곳에 있죠. 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달서구 학산공원 있고요. 달서구 장기공원, 말씀하신 수성구 범어공원, 수성구 야실골공원, 동구 신암공원 등에 지금 불법 경작지가 무더기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매입 대상지 중에서 매입이 끝난 토지는 한 77% 정도고요. 대구시 측은 지금 토지 면적이 너무 넓고 소유주도 너무 많아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현황을 전하면서 토지 매입만 완료되면 이 공원 조성은 빠르게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예, 선거구 지키기입니다. 선거구 지키기. 네. 아마 이 군의군 대구 편입과 관련된 예. 소식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북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편입이 확정되면서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안동 지역에서 안동 예천 선거구 짓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벌일 그런 조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 군위 대구 편입으로 인한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독에서 군위를 빼면 의성 청송 영독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니까 예천을 여기 받아오자. 그러면 안동은 독립선거구가 된다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동 주민들이 좀 발끈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안동 예천 행정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범안동 시민운동 차원의 이 범시민 추진위도 조만간 출범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안동 지역 주민들이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동안 이 추진위가 이 경북도청 유치와 신도시 조성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안동 예천의 행정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고 그 당위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안동 예천 선거구가 분리가 되면은 지금까지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셈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인구 2만 3천여 명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 현재 선거구는 의성 5만 명, 청송 2만 4천 명, 영덕 3만 5천 명 합해서 한 11만 명에 그쳐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현재 19만 4천여 명인 영주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에서 4만 7천 명의 울진이나 21만 명의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5만 5천 명의 예천을 분리해서 이 원래 군위가 있던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이 좀 유력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나요? 네, 일단은 안동 예천 행정 통합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공개찬 안동시장이 내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 조만간 이제 토론회를 열어서 행정 통합 당위성을 좀 주장을 하고 설명회에도 나섭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통합 추진 활동과는 별개로 이 선거구 분리 불가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보죠. 네, 실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벗게 되나요? 예, 벗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 2단계에 걸쳐서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공고로 조정한 뒤에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단계에서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 어딘가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는 써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 그렇죠.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고요.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됩니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를 논의하고 있고 1단계 해제 시점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 둔화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성구는 전체 면적의 74%가 녹지 지역입니다. 그중 금호강과 진박고를 잇는 친환경 둘레길이 있는데요. 총 6개 코스로 이뤄진 생각을 담는 길입니다. 이 가운데 제2코스인 매호천길에 실내 정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제2코스는 매호천 경관단지에서 라이온즈 파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네. 이 매호천길의 출발점에 다양한 열대 식물이 있는 열대 온실과 또 넓은 야외 정원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겨울바람이 매서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호천길을 따라 걷다가 정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기 보면 대왕 고사리가 우리 일반 고사리하고 틀리게 고사리 크기도 크고 산에서 뜯는 고사리하고 모양 같은데 고사리 크기가 틀리잖아요. 뭐 꽃이 피는 거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외국에 가서는 많이 접하기 힘든데 크레로덴드론 홈소니 꽃 속에 꽃이 피거든요. 여기 좀 특색이 있고 바나나. 네, 바나나가 지금 열린 상태는 보기 힘들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꽃 바나나라든가 삼축 바나나가 열리거든요, 저기요. 하나의 정원인데 꽃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나무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네
뭐 애들 데리고 아까 구경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곳 온실에는 야자수, 대왕고사리, 바나나, 파파야, 커피나무 등 140여 종의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야외 화훼단지에는 알리움, 유럽 장미, 팜파스 그라스, 샤프란, 라벤더, 작약, 허브 등 3만여 번의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습도 유지, 환기, 햇볕 조절 등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호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삭막한 도심에서 아름다운 푸른 식물들을 볼 수 있어 너무 좋고 마음까지 힐링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지금 관리자분이 아주 자세하게 실내 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추운 날씨에 매호천을 따라 걷다가 이 정원에 들어온다면 한겨울에 만나는 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평균 온도가 25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도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쉽게 볼 수 없는 식물들이 많아서 눈이 참 즐거웠습니다. 네.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기 좋다 그래서 왔는데 땅이 풀만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해놨네요. 열대 식물도 많고요. 대왕고사리가 너무 신기하네요. 예, 폭포도 너무 예쁘게 해놨고요. 너무 좋습니다. 애들하고 우리 아저씨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호천에 산책을 하고 좋은 게 있다 해서 같이 걷다가 또 마침 또 이쪽에 정원이 또 있다 하길래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대구 인근은 실질적으로 사실 이렇게 접하기 힘든 곳인데 뭐 들어와 보니까 작지만은 여러 다양한 식물들이 많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식물들이 많아서 작지만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고 갑니다. 열대 지방에서 사는 그 대왕 고사리카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내가 참 또 고사리 우리가 접하는 고사리는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고사를 보고 대왕 고사리를 하는데 그거 보고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뭐 지금도 훌륭하지만은 온실 내부도 내부지만은 주변에 더 많은 어떤 조형물과 경관들을 좀 많이 해서 또 오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번에 한번 나가 구경했는데 아저씨 구경하면 시키죠. 가자 하면 걸어야 돼 들어가고 여기 사니까 매호천 많이 걸지. 그걸 보면 시원하고 여름에 좋았는데 더울 때라도 이러시면 좀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다 좋아해요. 꽃을 좋아하니까 좀 이런 꽃도 좀 특이하고 다 괜찮다 할까요. 네, 계속 이어지는 한파에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들었는데요. 이 열대 식물을 감상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아주 스르르 녹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실내 정원뿐 아니라 야외에도 알리움과 라벤더 그리고 유럽 사계장미 등 50여 종의 3만여 종 초화류가 뿌리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정원에 꽃이 필 때쯤엔 작은 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담는 정원 위치와 이용 시간까지 수성구청 정책추진단 김성국 팀장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생각을 담는 정원은 수성구의 신개념 산책로인 생각을 담는 길의 테마시설로서 다양한 열대식물과 형형색색의 초화류가 만드는 자연의 숨결을 사계절 내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휴식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산과 강이 가까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서적이고 의미 있는 테마시설의 조성으로 고산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은 매호천과 남천, 금호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 인근의 철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실 관람을 하실 수 있으며 야외 정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고산 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새롭게 조성된 생각을 담는 정원이 자연을 벗삼아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생각을 담는 정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날씨가 많이 춥지만 따뜻하게 입고 매호천 둘레길을 걷다가 생각을 담는 정원에 들러서 먼저 온 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KBS 대구 제일라디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한여름 40도 가까운 폭염에 이어서 한겨울에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집중호우,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가 가져온 변화들이 너무 빠르고 큰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져야겠죠. 대구시가 최근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현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탄소 중립 전략이 어떤 것이고 2050 그러니까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게 된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전략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안을 담고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13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지구적인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대구시 미래 번영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이번에 탄소 중립 전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최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 기온이라든가 풍수해를 보면서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기준 연도가 되는 2018년에 대구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897만 톤입니다. 네. 이는 6억 6,200만 톤인 전국 배출량의 1.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네. 대구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보면 건물이 43%, 산업과 수송 부문이 각각 2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포는 인구 밀집 대도시라는 대구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8년 기준 897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숫자는 사실 시민들한테는 빨리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구시 차량 등록 대수가 123만 대 정도입니다. 네. 그것의 3.6배 정도인 441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야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네. 대구시 면적의 8배 넘는 넓이를 숲으로 만들어서 흡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과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한 가구를 예로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를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한 달에 그 전기요금을 한여름이 아니면 한 5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한 가구로 했을 때 네. 한 0.5톤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단계적으로 그러면 줄여 나가야 할 텐데 2050년에는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씩 줄여갈 수 있을까요? 우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897만 톤의 45% 규모인 406만 톤을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2040년에는 70%인 624만 톤을 감축하고 2050년에는 100%인 897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2050년 100% 감축, 탄소 중립 달성은 국가 목표와도 같습니다. 네. 근데 뭐 2030년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2030년까지 거의 이제 반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럼 시에서는 어떤 과제들을 설정하셨습니까? 예,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환경차 보급, 건물 분야는 녹색 건축물 확산 등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시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8개 분야, 85개 정책 과제로 종합해서
탄소 중립 전략에 담았습니다. 이런 과제들 중에서 특별히 탄소 중립을 선도할 만한 의미와 파급력이 있는 과제는 대표 과제와 핵심 과제로 정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대표 과제와 핵심 과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도를 봤거든요. 이 대표 과제 가운데 그 산단의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최근 대구시가 3조 원 투자 유치로 성사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시민으로서 기대도 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는 대구시 전역에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산이나 바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과는 달리 공장 지붕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없는 친환경 태양광 발전 모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발전 용량 1.5기가와트급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넘는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태양광 발전은 전국적으로도 독보적인 규모입니다. 대구시 산단을 덮고 있는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효과도 따르게 됩니다. 네. 또 대구는 도로 환경이 좋아서 자동차, 자가용 이용이 좀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평균 14%를 크게 상회하는 24%입니다. 네. 자동차 한 대가 연간 2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보행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탄소 중립 전략에서 그린 모빌리티 대구를 대표 과제로 뽑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 연계를 시스템화하고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핵심 과제 가운데 중수도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중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개념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아, 네. 화장실, 청소, 조경 용수 등은 상수도 수준으로 고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수나 빗물을 재이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면 물을 절약하고 상수 처리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수도는 주로 개별 건물 단위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좀 더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물 이용 체계를 개편 효율화하는 수자원의 탄소 중립 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서대구 역세권 개발 지역부터 시작해서 공항과 군부대 후적지 등의 신규 개발 지역에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시민 개개인들은 어떻게 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시에서는 한 사람이 탄소 1톤 줄이는 10가지 실천이라는 의미로 탄소 줄이기 1110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기 전력 없애기,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저탄소 밥상 차리기, 녹색 제품 이용하기 등입니다. 네. 앞으로도 명절, 기념일 같은 계기, 절기, 장소 등에 맞게 다양한 탄소 줄이기 1110을 만들겠습니다. 네. 온실가스도 절감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 포인트제나 탄소 중립 실천 아파트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네. 탄소 줄이기 1110. 그러니까 한 사람이 1톤씩 줄일 수 있는 10가지 실천 방법들 꼭 숙지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도심에 많은 나무를 심었고 이게 또 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뭐 연결도 가능하겠죠? 예. 대구시는 전통적인 폭염의 도시입니다만 일찍부터 해온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와 같은 도시 열섬 완화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대구가 24일로 다른 특광역시 평균 17일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보면은
대구가 18일로 줄고 다른 특광역시는 20일로 느는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포레스트 대구를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계속 이어가고 금호강 녹색 힐링벨트, 기후변화 대응 숲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계속 확장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인 40만 톤을 흡수하는 녹색 벨트로 만들겠습니다. 네. 포레스트 대구 듣기만 해도 아주 시원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과제인데 그 1차 목표 2030년을 지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반드시 되길 바라면서도 사실 이게 가능할까?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100% 가능할까요? 예. 대구시는 그동안에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부 합동평가에서 2018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전국 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도 2017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해서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만 하는 난제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처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전략을 도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가 안고 있는 물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도 오히려 근원적인 전환을 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대구시만의 탄소 중립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 신공항 등의 미래 번영 프로젝트와도 연계하면 효과와 파급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자리 잡고 도시 대전환과 재도약을 만드는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영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이후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노동시장 개편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69시간 근무제로 상징되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이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추가 노동 시간을 주 12시간 이런 단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소위 주 52시간 노동제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기업 일각에서는 업종 특징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 일정치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을 하고 정부가 대폭 수용해서 추진을 할 예정인 이 안에 따르면 기업 자율적으로 단위를 월 단위, 분기, 반기, 연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월 52시간, 분기로는 140시간, 반기로는 250시간, 연 단위로는 440시간 이렇게 총량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장 노동이 주당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 이 부분이 현재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권고안에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니까 11시간 휴식에 근무 중 휴게 시간 1시간 반 하면은 하루 최장 11.5시간 근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면은 69시간이 되는 것인데 다만 주 7일 근무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7일 근무를 할 경우 이론적으로 일단 주 80.5시간 근무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네네. 하루 쉰다고 생각하면 주 6일이면 그래서 이제 69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네네,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의료계라든지 이쪽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것에 따르면 주 60시간대 노동이라든지 특히 그것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추가 노동시간 총량 이거는 이번 권고안에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 또는 일주일 이렇게 최장 시간 노동 상한선을 정해둬야 된다 이런 의견 또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안은 이번 여당 정부 안에선 빠져 있지만 노동계나 야당에서 어느 정도로 그걸 최장 노동시간 상한제를 제시를 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꾸로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재계단체들은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도 반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보수 정부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재계부터 먼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1차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노동계 쪽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떼놓고 보면은 노동계가 좋아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까 말했던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걸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 그 자체에서 따로 절충과 타결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재계에서는 금기법 확대 적용 반대가 심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역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고려를 해서 금기법 확대 적용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여론 지형과 정치 지형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 금기법 확대 적용 이런 것들이 모두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정치나 사회 구조는 어떤 것인가, 현재로서는 왜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고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죠. 12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여야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많이 만난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쟁점 자체는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법인세 최고세율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22%로 인하하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25% 유지 이 의견을 내왔었고 그리고 예산 지출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해안부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입법이 없이 국회 패싱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삭감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하자.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단은 예비비로 지출토록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수용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면 안 된다. 2%포인트 낮아진 23%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지막에 막혀 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이제 600조 넘는 전체 예산 범위에 비춰서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조차 합의를 못해서 작은 차이로 큰 싸움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면에서라도 양보할 거리라든지 타협 거리를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와 지금 얽혀 있어서 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여당과 야당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 당원 투표를 주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면서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내놨죠. 네, 대통령은 여당의 당원이고 실질적인 당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원래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뽑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경선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100% 당원 투표로 바꾸자. 이거는 결국에 유승민 배제론 차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선거 제도를 선거 임박했을 때 바꾸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무리함이라든지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룰 70대 30 룰대로 해도 유 전 의원 당선 가능성 높지 않다는 진단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100% 당원 투표를 바꾼다. 완전 배제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법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당의 비주류 껴안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보여준 격이 됐다는 부담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초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열어서 100% 당원 투표안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내부 민주주의라든지 당내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는 지금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있습니다.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자유투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노웅래 의원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노 의원은 장롱 속에서 나왔던 현금 다발에 대해서 2014년, 2017년에 조의금 모아둔 것, 그리고 2020년에 출판 기념의 수익을 보관해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돈다발 중에 일부를 보면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는데 이 띠지 자체가 굉장히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띠지 중에서는 2021년이라고 적힌 것도 있기 때문에 노 의원이 2020년까지 모아둔 돈을 어떻게 2021년 띠지로 두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어떻게 연계가 될 거냐 이 기류도 또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 노웅래 의원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표를 지킬 수 있다고 쳐도 노 의원까지도 방탄 정당 소리를 들으면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고민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자유투표로 나아가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하면 아무래도 반대 당론보다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까 했을 때 의외의 변수가 국민의힘도 현재 당론을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든 아니면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이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끝까지 굉장히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뿌연 불확실한 상황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 지금 어디쯤까지 와 있을까요? 네,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에는 사실 이게 억지로 어떤 검찰의 잔혹한 수사 때문인 것이 아니라 측근 2명이 최근에 구속된 것이 치명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데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배웅 나왔던 그 사람으로 유명해졌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이제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고 사업 수익을 260원가량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김만배 씨와 최우양 씨 간에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우양 씨는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쌍방울 그룹 문제하고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얼마 전에 구속이 됐었던 이화영 씨의 측근이거든요. 결국에 또다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또 불거졌었던 주체들이 다시 발견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수사 자체는 진척은 되고 있는데 조금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만배 씨는 측근 이 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심리적 압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치인 특별 사면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 정치인의 사면을 놓고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 등의 4개 조사기관이 MBS 전국 지표조사를 벌입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찬성 39%, 반대 53%,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찬성이 34% 찬성과 반대 51%가 나왔습니다. 양쪽 다 사면 반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면이 과연 국민통합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는 쉬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은 다른 당 계열 정치인을 사면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또 같이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더 늦추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팔달로 팔달교에서 상신삼거리 방향 소통 원활하고 청호로 장원맨션에서 황금내거리 방향 경북고등학교 부근 가장자리 차로와 보도에 걸쳐서 작업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중동교와 대봉교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구간은 모두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국제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동신교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 달성 12.6km 지점부터 달성 부근 13.6km 지점 갓길에서는 가드펜스 설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요즘 무인 주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하죠. 대구시는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135명을 모집합니다.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서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직무 경험 또한 쌓을 수 있는데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9세 이하의 대구 경북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네요. 28일까지 대구시 민원 공모 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19일 월요일에 함께한 생생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